저는 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대기업 재벌 회장을 만났습니다. 아니, 그때는 몰랐어요. 그분이 일주일 뒤 제 면접을 주관할 사람인지.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2시. 물류센터 야간 알바를 마치고 나온 저는 터미널 대합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집에 가기 전에 잠깐이라도 앉아있고 싶었어요. 그때였어요. 맞은편 벤치에서 한 노인이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낡은 더플 코트에 얇디 얇은 스카프 하나. 이 추운 겨울밤에 말이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핸드폰만 보거나 졸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분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나치려고 했어요, 솔직히. 저도 제 일로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발이 멈춰지더라고요. 그분의 손이 너무 심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가가서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멍하니 창밖만 보고 계셨죠.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마지막으로 병원에 계실 때 그런 눈빛이었거든요. 초점 없는 어딘가 다른 세계를 보는 듯한.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터미널 구내 편의점으로 달려가 컵라면을 하나 끓였어요. 지갑에 남은 돈은 3,500원. 내일 아침까지 버텨야 하는 돈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라면, 국물이 담긴 컵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돌아왔어요. 할머니 드세요. 따뜻한 거 드시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그제야 그분이 저를 봤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리시더니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작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왜 그렇게 슬퍼 보였는지 몰라요. 고맙구나. 넌 누구니? 나 말이니요. 할머니는요? 그분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나는 여기가 어디였더라. 그때 알았어요. 이분이 길을 잃으셨다는 걸. 아니, 어쩌면 자기 자신을 잃으셨는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할머니와 함께 새벽까지 대합실에 있었습니다. 경찰에 연락했지만 신고된 실종자 명단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어요. 보호소로 모시려 했지만 할머니가 심하게 불안해하셔서 그냥 제 옆에 모셔두고 있었죠.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첫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월세방 문을 열자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고 있던 하준이가 눈을 떴습니다. 누나, 또 밤샜어? 흥. 일이 좀 밀려서. 너 오늘 모의고사지? 흥. 걱정 마. 잘 볼게. 17살 하준이.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된 미래가 보이는 아이였어요. 이번 수능만 잘 보면 장학금 받고 대학 갈 수 있어요. 그럼 적어도 하준이만큼은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죠. 방 안쪽에서는 막내 하유리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레르기성 천식. 한 달에 한 번 병원 가서 받아야 하는 흡입제가 12만 원이에요. 이번 달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일부는 자비로 내야 했죠. 책상 위에는 2가지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온세벽그룹 하반기 공채 지원서. 서류와 필기는 통과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임원 면접이에요. 다른 하나는 3달치 밀린 관리비 고지서였죠. 중고로 산 정장 소매에 바느질을 덧대며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꼭 붙어야 한다고. 하준이 등록금, 하율이 병원비, 이 모든 게 이번 면접에 달려 있다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시간에 터미널에 가면 그 할머니가 계셨어요. 같은 자리에 같은 옷차림으로요.
마치 저를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결심했어요. 하율이 흡입제 살 돈에서 조금씩 아껴서 할머니 드릴 담요 하나, 핫팩 몇 개를 샀습니다. 얇은 빵 한 봉지도요.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넌 우리 서연이 같구나. 서연이요? 우리 딸, 착한 딸.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할머니에게도 가족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찾고 있을지도 모르죠. 면접을 이틀 앞둔 밤이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다가 실수로 엄마 유품인 작은 브로치를 떨어뜨렸습니다. 은빛 종이약 모양이었죠. 엄마가 제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브로치를 집어 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번개처럼 빨라졌어요. 떨리던 손이 아니었어요. 정확하고 단호한 움직임으로 제 손목을 잡으셨죠. 그건 어디서 났니? 그분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들어왔던 흐릿하고 불확실한 음성이 아니었어요. 또렷하고 날카로웠죠. 이거요? 엄마 유품이에요. 종이약. 할머니는 브로치를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처음으로 저를 제대로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도 이걸 달고 다녔어. 희망의 학이라고. 접은 학을 1000개 만들면 소원이 이뤄진다고. 그리고 갑자기 주변을 두리번거리시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여긴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처음으로 제정신으로 돌아오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분은 천천히 가방을 뒤지시더니 낡은 명함 하나를 꺼내셨어요. 온새벽그룹 창업주 회장 강은서. 제 손에서 임원 면접 통지서가 떨어졌습니다. 면접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사실 그 전부터 이상했습니다. 면접 당일 아침 터미널에 갔는데 할머니가 안 계셨거든요. 일주일 넘게 매일 같은 자리에 계시던 분이 갑자기 사라지신 거예요. 가슴 한편이 불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오늘은 제 인생이 걸린 날이었으니까요. 온새벽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섰을 때의 그 압도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고개를 젖혀야 끝이 보일 정도였죠. 대리석 바닥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중고 정장에 손수 꿰맨 단추가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어요. 대기실에는 저 말고도 7명의 지원자가 더 있었어요. 모두 명문대 출신의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옆자리 남자는 해외 MBA 출신이라고 했고, 앞쪽 여자는 대기업 인사팀 경력 3년 차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문대 졸업에 경력이라곤 카페 아르바이트와 물류센터 야간 근무가 전부였어요. 왜 나를 면접까지 부른 걸까? 의문이 들었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순 없었어요. 가방 안쪽에 손을 넣어 엄마의 종이약 브로치를 만졌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나마린 지원자님 입장하세요. 제 차례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긴 테이블 너머로 5명의 면접관이 보였어요. 가운데 빈 의자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리에 앉아 계셨죠. 인사를 하고 앉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만요. 회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진회색 수트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여성이 들어오셨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또렷한 눈빛, 당당한 걸음걸이. 터미널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낡은 더플 코트도 떨리는 손도 초점 없는 눈빛도 없었어요. 그냥
카리스마 넘치는 기업인이었죠.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나를 알아보실까? 아니면 기억 못하실까? 강은서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 앉으시더니 지원자들을 한 명씩 훑어보셨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그분의 시선이 제 가슴팍에 머물렀습니다. 종이약 브로치. 오늘따라 정장깃에 달고 온 그 작은 은빛 하개요.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어요.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시작하죠. 회장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저를 알아보셨는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었죠.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나마린 씨, 지원 동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준비한 답변을 또박또박 말했어요. 온새벽그룹의 인재 육성 철학, 상생 경영 가치, 그리고 제가 이 회사에서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지요. 그런데 옆에 앉은 면접관 하나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력서를 보니 대학 졸업 후 4년간 경력 단절이 있네요. 이 기간 동안 뭘 하셨죠? 순간 입이 마르더라고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미성년자인 두 동생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학업과 일을 병행하느라 그 4년이라는 공백을 메우기엔 다른 지원자들과의 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차가운 질문이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죠. 실제로 저는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모든 면에서 뒤처져 있었으니까요. 대답을 망설이는 사이 또 다른 면접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온새벽그룹은 글로벌 기업입니다. 해외 경험이나 어학 능력은 어떻습니까? 토익 750점이고 해외 경험은 없습니다. 경영학 전공도 아니시고 관련 자격증도 없네요. 인사 업무를 지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질문이 쏟아질수록 저는 작아졌어요.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제가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잠깐. 강은서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여셨어요. 나마린 씨, 그 브로치는 어디서 난 겁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면접관들이 서로 눈짓을 교환했어요. 어머니 유품입니다. 종이약이군요. 회장님은 제 눈을 똑바로 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슬픔 같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종이약은 약속의 모양입니다. 다치고 구겨져도 다시 펼칠 수 있다는 약속이죠. 그리고는 면접관들을 향해 돌아앉으셨어요. 여러분, 이 지원자에 대해 제가 아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은 지난 한 달간 매일 밤 인천 버스터미널에서 낯선 노인을 돌봤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었어요. 이름도 모르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치매 노인을요. 자기 동생 병원비를 아껴가면서 담요를 사주고 밥을 사주고 매일 밤 곁을 지켰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 노인이 바로 접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면접관 한 명이 황급히 물었어요. 회장님, 그게 무슨... 한 달 전부터 저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끔씩 기억이 흐려지고 때로는 제가 누군지도 모를 때가 있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 당당한 모습의 회장님이 치매라니. 어느 날 저녁 기억이 흐려진 채로 집을 나섰고 정신을 차려보니 인천 터미널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며칠을 헤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때 이 사람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저를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린 씨, 당신은 제게 물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이 회사에 필요한 건 화려한 스펙이 아닙니다. 숫자도 학벌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그분은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추운 밤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인재거든요. 면접이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온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어요. 옆을 지나가던 다른 지원자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완전 낙하산으로 들어가는 거 아냐? 회장님 인맥이면 그냥 합격 아니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정말 실력으로 합격한 게 아니라 운으로 붙은 걸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준이가 물었어요. 누나, 어땠어? 합격할 것 같아? 모르겠어. 근데 하준아. 응? 내가 실력이 아니라 운으로 뭔가를 얻는다면 그건 맞는 걸까? 하준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누나가 그 할머니 도운 게 운이었어? 아니잖아. 누나가 선택한 거잖아.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안 그랬잖아. 그 말에 조금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이틀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에서 전화가 온 게 아니에요. 택배가 도착했죠. 온새벽그룹 로고가 찍힌 큰 봉투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뜯었습니다. 합격 통지서가 아니었어요. 출근 안내 및 주거 지원 계약서였습니다. 계약서를 읽는데 눈을 의심했어요. 정규직 채용, 첫 해, 연봉 4,200만 원, 그리고 가락시장 인근 사택 제공.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마지막 장에 적힌 내용이었어요. 계약 당사자 나마린 보증인 강은서. 그 아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준 것을 이제 제가 돌려드립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당신이 더 많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길 바랍니다. 강은서 드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휴대폰으로 이상한 문자가 왔어요. 발신자는 온새벽그룹 총괄 대표 강도윤이었습니다. 나마린 씨, 축하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두세요. 회장님의 선택이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당신이 진짜 실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저는 가차없이 당신을 내보낼 겁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시작이 아니라 시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아니, 사실 한숨도 못 잤습니다. 강도윤 총괄 대표의 문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진짜 실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내보내겠다는 그 말이요. 거울 앞에 서서 새로 산 정장을 입었어요. 이번엔 중고가 아니에요. 하준이가 용돈을 모아서 사준 거였죠. 누나, 이제 진짜 직장인이네. 멋있어. 하준이의 말에 웃으려고 했는데 입꼬리가 떨렸어요. 멋있는 게 아니라 떨렸거든요. 하준아, 누나가 잘할 수 있을까? 왜 또 그래? 누나는 할 수 있어. 하유리가 부엌에서 샌드위치를 싸들고 왔어요. 누나, 이거 점심 도시락. 회사에서 밥 안 주면 먹어. 10살 막내가 만든 샌드위치. 빵 사이로 잼이 삐져나와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예쁜 도시락이었습니다. 고마워, 하유라. 기침은 좀 어째? 응, 요즘 약 먹으니까 괜찮아. 새 집으로 이사 온 후 하유리의 기침이 확실히 줄었어요. 습기도 없고 따뜻한 집이라 그런 것 같았죠. 이 집만 해도 기적 같은데 저는 욕심이 너무 많은 걸까요? 온새벽그룹 본사에 도착했을 때는 8시 30분이었어요. 출근 시간보다 30분 일찍 왔는데도 이미 사무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신입 나마린 사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를 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어요. 한 선배가 대놓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그 소문난 애구나. 회장님이랑 커넥션 있다던데. 학벌도 별로인데 어떻게 들어왔대? 아, 그냥 줄 잘 잡은 거지 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면접 때 들었던 그 말들이 사실이 되어 제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나마린 사원, 이리 와봐요. 팀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송민재 팀장. 인재육성팀을 맡고 있는 40대 중반의 남자였죠. 네, 팀장님. 일단 이 서류들부터 정리해요. 각 부서별 신입사원 교육 신청서인데 엑셀로 정리해서 오늘 오후까지 메일로 보내면 돼요. 책상 위로 쌓인 서류를 보는 순간 한숨이 나왔어요. 최소 200장은 되어 보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팀장님이 두꺼운 파일을 하나 더 건넸어요. 작년 교육 실적 보고서예요. 오늘 중으로 읽어두세요. 내일 회의 때 필요할 테니까. 네. 자리로 돌아와 서류를 펼쳤어요. 글자가 빼곡했습니다. 이걸 언제 다 하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 책상 서랍을 여는데 포스트잇 한 장이 붙어 있더라고요. 환영합니다. 하지만 특별 대우는 없어요. 마이너스 강도윤. 손이 떨렸습니다. 총괄 대표가 직접 제 책상까지 와서 이걸 붙여놓은 거예요. 감시하고 있다는 메시지였죠. 점심시간이 됐어요. 다들 무리지어 식당으로 가는데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하유리가 싸준 샌드위치를 꺼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앞에 쟁반을 놓았습니다. 여기 자리 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선배였어요. 배지에는 기획팀 김서윤이라고 적혀 있었죠. 네, 앉으세요. 신입이시죠? 저도 작년에 들어왔어요. 소문 많이 들었어요. 또 그 얘기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서윤 선배의 다음 말은 의외였습니다. 부럽더라고요. 네. 회장님한테 인정받는 거요. 저는 4년 동안 준비해서 겨우 들어왔거든요. 근데 선배님은 뭔가 특별한 게 있으니까 한 번에 들어온 거잖아요. 저는 그냥 아니에요.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서윤 선배가 웃었어요. 저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기회가 왔는데 왜 안 잡아요? 근데 말이죠. 선배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이 회사 생각보다 험해요. 특히 총괄 대표님이 찍으면 진짜 힘들어요. 찍는다는 게 작년에 신입 한 명이 회장님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총괄 대표님 미움받아서 석 달 만에 그만뒀어요. 매일 불가능한 업무를 주고 야근시키고 트집 잡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조심하세요. 총괄 대표님은 회장님이랑 사이가 복잡해요. 오후 3시쯤 서류 정리를 절반쯤 끝냈을 때였어요. 갑자기 사무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도윤 총괄 대표가 들어왔거든요. 송민재 팀장. 네, 대표님.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입 채용 개선안 보고서 올려요. 현장 실습 연계 프로그램 관련해서요. 네. 그게 금요일까지요? 지금 목요일인데. 문제 있어요?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도윤 대표는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제자리 앞에 멈춰 섰어요. 신입사원. 네, 대표님. 이름이 나마린입니다. 나마린 사원, 내일 아침 8시에 제 사무실로 와요. 네. 보고서 초안 작성 도와줘요. 팀장님 일이 많으시니까. 그리고는 그냥 나가버렸어요. 팀장님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옆자리 선배가 작은 소리로 속삭였어요. 미쳤나 봐. 신입한테 대표 직속 보고서를 완전히 찍힌 거네. 밤 11시가 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어요. 서류 정리도 다 못 끝냈고 보고서도 읽어야 하는데
머리가 하나도 안 돌아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하준이만 깨어 있었어요. 누나, 괜찮아? 응. 거짓말. 얼굴 보면 알아.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하준아, 누나 진짜 할 수 있을까? 다들 나를 이상하게 보고 대표는 날 찍었고 하준이가 옆에 앉았어요. 누나, 기억나?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첫 달 집세도 못 냈잖아. 근데 누나가 어떻게 했어? 낮에 카페 알바, 밤에 편의점 알바. 한 달에 400만 원 모았잖아. 그때 나는 누나가 슈퍼맨인 줄 알았어.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때도 다들 말했어. 24살이 애들 키워? 불가능해. 근데 누나는 해냈잖아. 지금도 그래. 다들 불가능하다고 해도 누나는 해낼 거야. 다음 날 아침 7시 50분. 저는 총괄대표 사무실 앞에 서 있었어요. 노크를 하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들어와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넓은 사무실, 한쪽 벽은 통유리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강도윤 대표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앉아요. 네. 나마린 사원, 왜 당신을 뽑았는지 알아요? 회장님께서. 틀렸어요. 도윤 대표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가 당신을 좋아하셔서 뽑은 게 아니에요. 할머니는 당신을 실험하고 싶으신 거예요. 실험이요? 할머니는 요즘 이상한 생각을 하세요. 스펙보다 인성이 중요하다. 착한 사람이 회사를 살린다. 이런 것들이요. 대표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회사는 결과로 말해요. 인성 좋아서 매출이 오르나요? 착해서 주가가 올라가나요? 그럼 당신은 할머니 이론의 실험 대상이에요. 착한 사람을 뽑으면 정말 회사가 좋아지는지 증명하라는 거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나는 지켜볼 겁니다. 당신이 정말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운 좋은 사람인지요. 대표가 파일 하나를 제 앞으로 밀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현장 실습 채용 개선안을 만드세요.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 분석, 개선 방향, 예상 효과까지요. 이틀 안에요? 문제 있어요? 없습니다. 좋아요. 한 가지 더. 대표가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어요. 할머니는 요즘 상태가 안 좋으세요. 치매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언제 또 기억을 잃으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정신이 온전할 때 당신이 가치를 증명해야 해요. 그러지 못하면 대표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할머니가 당신을 기억 못하시게 되면 당신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나는 당신을 내보낼 겁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복도 한 구석에 기대서서 한참을 숨을 골랐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강은서 회장 비서실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하린 씨, 회장님께서 토요일 오전에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강화도 요양원으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눈물이 났어요. 회장님을 뵙고 싶었어요. 이 모든 게 실험이라는 말이 정말인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만약 회장님이 저를 기억 못하시면 어떡하죠? 그 순간 복도 저쪽에서 서윤 선배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하린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선배님,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응, 뭐. 이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서윤 선배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선 편 같은 거 없어요. 오직 결과만이 당신을 지켜줘요. 결과. 저는 아직 회사에서 어떤 결과도 내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새벽 3시까지 보고서를 썼습니다. 커피를 5잔이나 마셨어요.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문서, 제목 현장 실습 마이너스 채용 연계 프로그램 개선안. 하지만 몇 줄 쓰고 나면 막막했어요. 제가 뭘 아나요? 저는 이제 이틀차 신입이에요. 그때 하준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누나, 아직도 안 자? 응. 내일까지인데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 하준이가 제 모니터를 봤어요. 누나, 이거 현장 실습 프로그램이잖아. 응. 누나가 제일 잘 아는 거네. 뭐? 누나 지난 4년간 뭐 했어? 현장에서 일했잖아. 카페, 물류센터, 편의점. 현장 실습 필요한 사람이 뭘 원하는지 누나가 제일 잘 알잖아. 순간 머릿속이 환해졌어요. 맞아요. 저는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어떤 교육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왜 많은 청년들이 현장 실습 후에도 취업을 못하는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막히지 않았어요. 제 경험이,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제가 느꼈던 절박함이 글이 되어 흘러나왔습니다. 금요일 오후 5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출력했어요. 총 22페이지. 총괄 대표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와요. 도윤 대표가 보고서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1장, 2장, 3장. 끝까지 읽는데 10분이 걸렸어요. 침묵. 나마린 사원. 네. 이거 혼자 썼어요? 네. 누구 도움 안 받았어요? 네, 혼자 썼습니다. 대표가 보고서를 덮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요일 임원회의에서 이거 발표하세요. 네. 신입이 임원회의에서 발표하는 거 이례적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면 할만해요.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한 가지 경고할게요. 대표가 저를 봤어요. 이번 한 번은 통과해요. 하지만 다음부터는 이것보다 더 잘해야 해요. 매번이요. 왜냐하면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당신은 계속 증명해야 하니까요. 당신이 여기 있을 자격이 있다는 걸요.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토요일 아침 저는 강화도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을 뵙고 싶었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혹시 저를 기억 못하시면 어떡하죠? 요양원은 생각보다 아름다웠어요.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한 하얀 건물. 하지만 아무리 예뻐도 여긴 병원이었습니다. 나마린 씨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간호사가 2층 끝방으로 안내했어요. 문을 열자 큰 창문 너머로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은서 회장은 창가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편안한 카디건 차림이었죠. 면접 때 봤던 날카로운 모습은 없었어요. 회장님, 그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엔 멍한 표정이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하지만 제 가슴에 종이약 브로치를 보시더니 눈빛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할인. 이구나. 네, 회장님. 왔어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앉거라. 저는 회장님 옆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회사는 어째? 힘들진 않고? 괜찮아요. 다들 잘해주세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회장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인아.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손이 차가웠어요. 너는
왜 그날 밤 나를 도와줬니?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야 할 것 같아서? 회장님이 작게 웃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 다들 자기 일로 바쁘거든. 나도 그랬어. 평생을 회사 일에만 매달렸지. 창밖을 보시는 회장님의 눈에 무언가 어려 있었어요. 내 딸 서연이가 28배 죽었어. 교통사고였지. 그때 나는 해외 출장 중이었어. 딸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도 계약건 때문에 하루 늦게 들어왔어. 딸은 그새 세상을 떠났고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딸의 옷에서 종이약 브로치가 나왔어. 서연이가 늘 달고 다니던 거였지. 나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저는 가만히 회장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후로 15년이 지났어. 회사는 더 커졌고 나는 더 바빠졌지. 그런데 어느 날 기억이 자꾸 흐려지더라고. 회장님, 의사가 그래. 초기 치매래. 이제 조금씩 나를 잃어간다고. 먼저 최근 기억부터 그 다음엔 중요한 기억까지. 회장님이 저를 봤어요. 그래서 결심했어. 내가 나를 완전히 잃기 전에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해야겠다고. 그게 착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스펙이나 학벌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회사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도윤 대표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정말 회장님의 실험이었던 거예요. 하리나, 미안하구나. 너를 이용한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회장님이 저를 이용하신 게 아니에요. 회장님은 저한테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고맙구나. 회장님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이거 넣어주려고 했어. 상자를 열자 은빛 종이약 브로치가 들어있었어요. 제가 가진 것보다 조금 더 정교했죠. 이건 서연이 거였어. 너한테 주고 싶구나. 너는 내 딸 같아서. 이런 귀한 걸 받아. 그리고 약속해줘. 내가 이 회사에서 성공하는 걸, 착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저는 브로치를 꼭 쥐었어요. 약속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문자가 왔어요. 도윤 대표였습니다. 월요일 발표 잘 준비하세요. 임원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하나라도 막히면 바로 공격당할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딸 서현. 그분도 이 길을 걸었을까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을까요? 월요일 아침이 왔어요. 임원 회의실은 상상 이상으로 압도적이었어요. 긴 테이블 양쪽으로 20명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죠. 신입 나마린 사원, 현장 실습 채용 개선안 발표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장과 채용의 단절입니다. 실습생들은 배우지만 정작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한 임원이 손을 들었어요. 그건 실습생들의 역량 부족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도 4년간 5군데 현장에서 일했어요. 문제는 역량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현장에서 배운 실무가 회사 채용 기준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해결책은 실습 과정을 채용 전형의 일부로 만드는 겁니다. 실습 평가가 곧 서류 전형이 되는 거죠.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그건 너무 파격적인데. 파격적이지만 효과적입니다. 학벌이 아니라 실제 현장 능력으로 뽑는 거니까요. 그때 한쪽 끝에 앉아있던 도윤 대표가 입을 열었어요. 비용은 얼마나 증가하나요? 단기적으로는 15% 증가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15%요? 그걸 어떻게 정당화할 건가요?
회의실이 차가워졌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대표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하세요. 신입 한 명이 적응 못하고 그만두면 회사 손실이 얼마죠? 평균 5천만 원 정도. 이 프로그램으로 신입 정착률을 20%만 높여도 비용은 회수됩니다. 계산상으론 그래요. 도윤 대표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리고 작게, 아주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계속하세요. 발표가 끝났을 때 박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몇몇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는데 도윤 대표가 저를 불렀어요. 나마린 사원. 네, 대표님. 이번 주부터 이 프로젝트 담당하세요. 시범 운영 계획 짜서 다음 주까지 보고하고. 네, 제가요? 당신이 만든 건데 당신이 책임져야죠. 대표가 돌아서다가 멈춰서더니 말했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준이었어요. 누나, 어떻게 됐어? 하준아. 응, 누나 해냈어. 전화 너머로 하준이의 환호성이 들렸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첫 주 저는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어요. 종이학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인 현장 실습 개선안. 아름다운 이름이지만 현실은 험난했습니다. 남사원, 이거 예산안이 말이 안 돼요. 기존보다 15%나 늘리자고. 재무팀 차장님이 서류를 책상에 던지듯 놓았어요. 신입이 뭘 안다고 이런 걸 기획해요? 차장님, 제가 계산한 바로는. 계산? 현실은 계산대로 안 돌아가요. 3년 후에 효과 난다고. 그때까지 우리 팀 평가는 어떻게 하고.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모든 부서가 단기 실적으로 평가받는데 장기 프로젝트를 환영할 리 없었죠. 인사팀도 마찬가지였어요. 현장 실습을 채용 전형으로. 남사원, 우리 연간 채용 인원이 몇 명인 줄 알아요? 500명이에요. 그 사람들 다 실습 평가하면 인력이 몇 명 필요한데 시스템을 만들면 시스템이 사람을 평가해요? 현장 감각은 어떻게 측정하고. 매일 회의마다 반대에 부딪혔어요. 어떤 날은 화장실 칸막이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걸까? 그날 밤 집에 들어서니 하준이가 책상에서 졸고 있었어요. 하준아, 왜 안 자? 아, 누나. 나 내일 모의고사인데 공부하다 깜빡. 많이 피곤하지? 누나보단 안 피곤해. 하준이가 웃었어요. 누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회사에서 뭐 있어?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누나 힘들 때 눈썹 떨리잖아. 지금 떨리고 있어.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하준아, 솔직히 말하면 나 프로젝트 망할 것 같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다들 반대만 해. 하준이가 옆에 앉았어요. 누나, 엄마가 그랬잖아. 처음엔 다 혼자인 거래. 근데 제대로 하다 보면 한 명씩 같이 가게 된대. 누나가 제대로 하고 있으면 분명 도와주는 사람 나타날 거야.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서윤 선배가 제 자리로 왔어요. 하린 씨, 어제 재무팀이랑 싸웠다며? 소문이 벌써 났나 봐요. 네. 예산 문제로. 그럴 줄 알았어. 나도 작년에 비슷한 일 있었거든. 그때 내가 배운 게 있어. 선배가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이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나 통과시키려면 적어도 세부서 동의가 필요해. 재무, 인사, 그리고요? 총괄 대표.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하린 씨는 대표님이 프로젝트 시켰잖아. 그럼 대표님한테 다시 가야 해. 중간 보고 명목으로.
하지만 대표님이 도와주실까요? 저한테 맨날 더 잘하라고만 하시는데. 그게 도와주는 거야. 선배가 웃었어요. 강 대표님은 원래 그래. 직접 답은 안 알려주지만 길은 열어줘. 가봐. 지금.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총괄 대표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요. 도윤 대표는 창가에 서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대표님, 중간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지금은 바쁜데요. 3분만 시간 내주시면. 대표가 시계를 봤어요. 3분. 시작하세요. 종이학 프로젝트 진행 중 각 부서 반발이 심합니다. 재무팀은 예산 문제, 인사팀은 실행 가능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표가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봤어요. 나마린 사원, 나한테 답을 물어요? 네. 틀렸어요. 당신이 답을 가져와야죠. 하지만 프로젝트 책임자가 뭔지 알아요? 문제를 보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대표가 서류를 덮었어요. 한 가지만 물을게요. 당신은 이 프로젝트가 옳다고 생각해요? 네. 왜요? 제가 그 혜택을 받았어야 할 사람이니까요. 4년 동안 현장에서 일했지만 기회가 없었어요. 이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저는 더 일찍 여기 올 수 있었을 거예요.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그 확신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심어줘야죠. 어떻게?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요? 재무팀이 돈 걱정한다면 비슷한 사례에서 성공한 기업 데이터를 가져오세요. 인사팀이 실행 불가능하다면 작은 규모로 시범 운영해서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세요. 대표가 다시 창밖을 봤어요. 당신이 임원회의에서 발표했을 때 나는 당신 숫자를 믿었어요. 왜? 경험에서 나온 숫자였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경험과 데이터로 설득하세요. 알겠습니다. 문을 나서려는데 대표가 말했어요. 남사원. 네. 3주 줄게요. 3주 안에 최소 2부서 동해 받아오세요. 그럼 내가 나머지는 밀어줄게요. 감사합니다. 고맙긴. 일 더 늘어난 건데. 하지만 대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움직였어요. 해외 기업 사례를 찾아 영어 보고서를 밤새 번역했어요. 독일의 한 자동차 회사, 일본의 전자기업, 현장 실습을 채용해 연계한 사례들이 있었죠. 그리고 인사팀 김 차장님을 찾아갔어요. 차장님, 시범 운영 제안 드립니다. 일단 한 직군 10명만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10명? 그것도 부담인데. 제가 직접 담당하겠습니다. 평가 기준표도 만들고 현장 방문도 제가 할게요. 차장님은 최종 승인만 해주시면 돼요. 차장님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정말 당신이 다 해요? 네. 알았어요. 딱 한 번만. 실패하면 바로 접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재무팀 회의에 다시 들어갔어요. 이번엔 30페이지 자료를 들고요. 차장님, 해외 사례입니다. 독일 지멘스는 현장 실습 연계 후 신입 정착률이 48% 상승했습니다. 일본 소니는 숫자를 쏟아냈어요. 그래프를, 표를,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재무팀 차장님의 표정이 조금씩 풀렸어요. 이 정도면 한번 검토는 해볼 만하네요. 정말요? 조건부 동의해요. 시범 운영 결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강은서 회장 비서실이었습니다. 하린 씨, 회장님 상태가 안 좋으세요. 이번 주말에 꼭 한번 와주실 수 있으세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기억이 많이 흐려지셨어요.
오늘은 손자분도 못 알아보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요양원으로 달려갔어요. 회장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창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죠. 회장님, 그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눈빛이 멍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숨이 막혔어요. 저를 기억 못하세요. 저, 할인이에요. 터미널에서 만났던. 터미널? 회장님이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의 브로치를 만졌어요. 회장님이 주신 서연의 브로치. 회장님, 이거 보세요. 종이약이에요. 순간 회장님 눈에 무언가 스쳤어요. 종이약. 서연이. 네, 서연 언니가 달던 거예요. 제가 이어받았어요. 서연이. 우리 딸. 회장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딸아. 미안해. 엄마가. 늦었어. 저는 회장님 손을 꼭 잡았어요. 회장님 저예요. 할인이에요. 회장님이 도와주신 할인. 하지만 회장님은 저를 보지 않으셨어요. 딸을 보고 계셨죠. 그날 저는 회장님 곁에 4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회장님은 계속 서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렸을 때 이야기, 학교 다닐 때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셨죠. 요양원을 나올 때 비서실 양 선생님이 말했어요. 할인 씨, 회장님이 할인 씨 이야기는 아직 하세요. 잊지 않으셨어요. 그냥 오늘은 상태가 안 좋으신 거예요. 다음 주엔 나아지실 거예요. 꼭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회장님이 저를 완전히 잊기 전에 저는 약속을 지켜야 했어요. 착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도윤 대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대표님, 이번 주 안에 시범 운영 시작하겠습니다. 3주 기한보다 빨리 결과 내겠습니다. 답장이 바로 왔어요. 급할 필요 없어요.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하면서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무슨 시간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종이약 프로젝트,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시범 운영 첫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오늘부터 10명의 청년들이 현장 실습을 시작합니다. 물류, 제조, 고객 서비스 부서에 각각 배치됐죠. 이 10명의 성과가 프로젝트 전체의 운명을 결정해요. 누나, 벌써 가? 하유리가 눈을 비비며 나왔어요. 흥, 오늘 중요한 날이야. 누나, 이거. 하유리가 작은 종이약 하나를 건넸어요. 형광색 종이로 접은 삐뚤빼뚤한 학이었죠. 나도 접었어. 누나한테 행운 주는 거야.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마워, 하유라. 누나가 잘 간직할게. 첫 번째 현장은 파주 물류센터였어요. 실습생 셋이 배치된 곳이죠. 남사원님, 저희 뭐 하면 돼요? 실습생 중 한 명인 정우진 씨가 물었어요. 23, 전문대 물류학과 졸업. 이력서에 아르바이트 경력만 8개였어요. 일단 현장 팀장님 말씀 잘 듣고 제가 드린 평가 항목 숙지하세요. 정시성, 정확성, 협업 능력. 이 3가지가 핵심이에요. 근데 사원님, 진짜 저희 정규직 될 수 있어요? 우진 씨 눈에 불안이 가득했어요. 저 이미 11번 떨어졌거든요. 면접에서 맨날 현장 경험 부족이래요. 근데 경험 쌓으려면 뽑아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만든 거예요. 저는 우진 씨 어깨를 토닥였어요. 우진 씨 잘할 수 있어요. 저도 우진 씨랑 똑같았거든요. 정말요? 네. 저도 계속 떨어졌어요. 그런데 기회가 왔고 지금 여기 있어요. 우진 씨도 할 수 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세 곳의 현장을 돌아다니며 실습생들을 관찰했어요. 새벽 6시 물류센터, 오전 10시 제조공장, 오후 3시 고객센터. 하루에 100km를 이동했고 집에 돌아오면 늘 밤 11시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고객센터에 배치된 실습생 강민서 씨, 25살 여성이었는데 3일째부터 지각을 시작했어요. 민서 씨, 왜 늦었어요? 죄송해요. 집이 멀어서. 어제도 늦었잖아요. 출퇴근 시간 고려해서 지원했던 거 아니었어요? 민서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은 밤에 편의점 알바를 해요. 새벽 2시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편의점 알바요? 왜요? 생활비가 필요해서요. 실습 기간엔 월급이 적잖아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실습 기간 지급액은 월 120만 원. 서울에서 자취하면 방세만 50만 원이에요. 생활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민서 씨, 알바 그만두고 실습에 집중할 수 없어요? 그럼 이번 달 방세를 못 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4년 전 제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날 밤 도윤 대표에게 보고서를 올렸어요. 대표님, 시범 운영 일주일 경과 보고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표실로 호출됐어요. 실습생이 지각한다고요? 네. 생활비 문제로 야간 알바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탈락시키세요. 네. 실습 규정에 지각 3회면 자동 탈락이라고 명시돼 있잖아요. 하지만 대표님, 이건 민서 씨 잘못이 아니에요. 실습비가 너무 나말인 사원. 대표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당신은 지금 동정하고 있어요. 동정으로 프로젝트 하면 망해요. 동정이 아니라. 그럼 뭔데요? 규칙은 규칙이에요. 예외를 만드는 순간 이 프로젝트 신뢰성은 무너져요. 그럼 규칙을 바꾸면 안 돼요? 대표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뭐라고요? 실습비를 올리는 겁니다.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으로요. 그래야 알바 안 해도 되니까요.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네. 재무팀이 좋아하겠네요. 대표가 비웃듯 말했어요. 나가보세요. 답은 안 돼요예요.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서윤 선배가 내렸어요. 하린 씨, 얼굴 왜 그래? 또 대표님한테 혼났어? 선배님, 제가 너무 이상한 요구를 한 걸까요? 무슨? 실습비를 올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야 실습생들이 알바 안 해도 되니까요. 선배가 웃었어요. 당연한 요구인데? 근데 대표님이 거절했구나. 네. 하린 씨, 강 대표님은 원래 그래. 쉽게 안 들어줘. 근데 말이야. 선배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포기 안 하고 계속 요구하면 결국엔 들어줘. 단 조건이 있어. 대안을 가져오는 거야. 대안이요? 예산을 어디서 아낄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답을 가지고 다시 가봐. 그날 밤 저는 모든 예산 항목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어디선가 돈을 아껴야 했어요. 홍보비? 아니, 이건 필수예요. 교육비? 이것도 줄일 수 없어요. 새벽 2시 하나를 발견했어요. 외부 컨설팅 비용. 프로그램 설계에 3천만 원을 책정했었죠. 내가 하면 되잖아. 외부 업체 대신 제가 직접 설계하고 그 돈을 실습비에 돌리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수정안을 들고 다시 대표실 문을 두드렸어요. 또 왔어요? 네. 대안 가져왔습니다. 대표가 서류를 받아 읽었어요.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외부 컨설팅 없이 당신이 다 한다고요? 네. 가능해요? 해야죠.
대표가 한참을 저를 쳐다봤어요. 알았어요. 하세요. 대신 대표가 펜으로 서류를 톡톡 두드렸어요. 이 프로젝트 실패하면 당신 책임이에요. 외부 업체 없이 당신이 다 설계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나가요. 문을 나서려는데 대표가 말했어요. 남사원. 네. 집요하네요. 그게 칭찬인지 비난인지 알 수 없었어요. 2주가 지났어요. 실습생들의 평가 점수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우진 씨는 물류센터에서 팀 내 최고 정확도를 기록했고, 다른 실습생들도 점점 적응하고 있었죠. 민서 씨는 더 이상 지각하지 않았어요. 실습비가 오르면서 알바를 그만뒀거든요. 사원님, 진짜 감사해요. 처음으로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민서 씨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큰 사고가 터졌어요. 제조 공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 사원님, 큰일 났어요. 실습생이 기계에 손을 다쳤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공장으로 달려가니 실습생 김태우 씨가 손에 붕대를 감고 앉아 있었어요. 태우 씨, 괜찮아요? 네. 다행히 심하진 않아요. 근데 현장 팀장님이 험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남사원, 이거 큰 문제예요. 실습생 안전사고면 회사 책임이에요. 산재 처리해야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안전교육을 더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안전교육 문제가 아니에요. 실습생 관리 자체가 문제라고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경험 없는 애들 현장에 풀어놓으면. 팀장님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본사에 보고해야겠어요. 이 프로그램 위험해요. 그날 저녁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안전팀, 인사팀, 그리고 도윤 대표까지 참석했어요. 남아린 사원 설명해 보세요. 실습생이 기계 작동 중 부주의로 손을 다쳤습니다. 다행히 경상이고 본인도 자신의 실수라고. 경상이면 괜찮다는 건가요? 안전팀 차장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다음엔 중상일 수도 있어요. 이 프로그램 안전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인사팀 김 차장도 거들었어요. 애초에 무리였어요. 경험 없는 사람들을 현장에 바로 투입하면 이런 일이. 잠깐만요. 도윤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실습생 본인 의견은 들어봤나요? 네. 김태우 씨, 여기 와보세요. 복도에서 대기하던 태우 씨가 들어왔어요. 태우 씨, 지금 당신이 다친 건 회사 시스템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본인 실수라고 생각해요? 태우 씨가 저를 봤어요. 제 실수예요. 사원님이 안전수칙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제가 방심했어요. 계속 실습할 건가요? 그만둘 건가요? 계속하고 싶어요. 저 이 일 좋거든요. 처음으로 제대로 배우고 있어요.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의 끝. 계속 진행하세요. 대표님, 그럼 안전 문제는 남사원이 책임지고 강화하겠죠. 그렇죠, 남사원? 네. 안전 매뉴얼 재정비하고 매일 체크리스트 돌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대표가 저를 불렀어요. 남사원, 운이 좋았어요. 네. 이번엔 경상이었지만 다음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각오하세요. 각오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창밖을 봤어요. 당신 3주 기한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결과 내놨어요? 재무팀, 인사팀 조건부 동의 받았습니다. 시범 운영 결과 보고 최종 결정한다고 했어요. 그럼 금요일에 중간 결과 발표하세요. 임원 회의에서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임원 회의요? 네. 이번엔 회장님도 참석하세요. 회장님이요? 네.
당신 프로젝트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기억이 온전할 때 보고 싶으시대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대표님, 회장님 상태는 좋지 않아요. 지난주보다 더 안 좋아요. 어쩌면 이번이 대표가 말을 멈췄어요.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금요일까지 사흘. 저는 발표 자료를 만들며 생각했어요. 회장님께 뭘 보여드려야 할까요? 숫자요? 성과요? 아니에요. 회장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건 착한 사람이 정말 성공할 수 있다는 증거예요. 저는 실습생 10명에게 연락했어요. 금요일 본사로 와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를 임원들께 직접 들려주고 싶어요. 금요일 아침, 임원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강은서 회장이 들어오셨어요. 저는 숨을 죽였어요. 회장님이 저를 알아보실까요? 강은서 회장님이 회의실에 들어서셨어요. 검은색 재킷에 진주 목걸이, 단정하게 올린 머리. 면접 때처럼 당당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걸음걸이가 조금 느렸어요. 회장님은 천천히 자리에 앉으시며 회의실을 둘러보셨어요. 시선이 저를 스쳤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를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았어요. 시작하죠. 도윤 대표가 회의를 열었어요. 오늘은 종이학 프로젝트 중간 보고입니다. 나마린 사원 발표하세요. 저는 일어섰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종이학 프로젝트 3주차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현재 10명의 실습생 중 9명이 목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평균 평가 점수는 82점. 기존 신입사원 평균인 78점보다 높습니다. 한 임원이 손을 들었어요. 한 명은 탈락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한 명이 부상으로 2주간 휴식 중입니다. 다음 주 복귀 예정이고 본인이 강하게 복귀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상이라니 안전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안전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했습니다. 현재는 일일 체크리스트와 이중 확인 시스템을 도입했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예산, 안전, 효율성, 확장 가능성. 하나하나 답했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때 강은서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여셨어요. 남사원. 네, 회장님. 숫자 말고 사람 이야기를 해주세요. 사람 이야기요? 네. 그 10명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고 뭐가 달라졌나요?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회의실 밖에 실습생 5명이 와 있습니다. 직접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어요. 도윤 대표가 눈을 가늘게 떴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실습생 5명이 들어왔어요. 우진 씨, 민서 씨, 그리고 손에 붕대를 감은 태우 씨까지요. 제 이름은 정우진입니다. 우진 씨가 먼저 말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6년 동안 11번 면접에 떨어졌습니다. 매번 현장 경험이 없다는 이유였어요. 근데 경험을 쌓으려면 먼저 뽑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진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프로그램은 제게 첫 기회였어요. 드디어 제대로 배울 수 있었어요. 물류가 단순 노동이 아니라 얼마나 정교한 시스템인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잘할 수 있다는 것도요. 민서 씨가 이어받았어요. 저는 강민서입니다. 3년 동안 5군데 회사를 다녔어요. 전부 계약직이었고 계약 끝나면 또 새로 찾아야 했죠. 민서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밤엔 편의점 알바, 낮엔 일하면서 항상 졸았어요. 실수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실습비를 올려주셨어요. 처음으로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태우 씨가 붕대 감은 손을 들었어요. 저는 김태우입니다. 손 다친 그 사람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사실 제 실수였어요. 방심했죠. 근데 그 후에 남 사원님이 매일 전화하셨어요. 괜찮냐고, 필요한 거 없냐고. 그리고 물어보셨어요. 그만둘 거냐고요. 태우 씨가 웃었어요. 저는 그만두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배우고 있었거든요.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안전이 중요한지, 제가 하는 일이 회사 전체에서 어떤 의미인지요. 마지막으로 21살 여학생이 입을 열었어요. 저는 이수진입니다. 저는 사실 이 프로그램 신청할 때 반신반의했어요. 수진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차피 안 뽑아주겠지. 어차피 스펙 좋은 사람들만 뽑겠지. 근데 수진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제가 뭘 잘하는지, 뭘 배우고 싶은지. 학벌이 아니라 저를 봐줬어요. 회의실이 숨죽였어요. 강은서 회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분의 눈이 촉촉해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나가봐도 좋아요. 실습생들이 나가고 회장님이 저를 봤어요. 남사원, 그 브로치. 회장님이 제 가슴에 종이약을 가리키셨어요. 어디서 났나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 저를 기억 못 하시는구나. 회장님께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따님 서연님께서 달고 계셨던 거라고 하셨어요. 회장님이 멈칫하셨어요. 뭔가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이었죠. 서연이가, 그래, 종이약을. 우리 딸이. 회장님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언가를 떠올리시는 것 같았어요. 당신, 터미널에서. 네, 회장님.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인천 터미널에서 뵀어요. 추운 밤에요. 회장님의 눈빛이 또렷해졌어요. 할인이. 맞지? 네, 회장님. 저 할인이에요.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몇몇 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죠.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걸음이 불안정했지만 제게로 걸어오셨어요. 내가 너를 잊었었구나. 괜찮아요, 회장님. 괜찮지 않아. 나는 내가 약속을 지켰는지 보고 싶었어. 착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 너는 하고 있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회장님, 그럼 됐어. 회장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우리 서연이도 이렇게 했을 거야. 사람들 도와주고 희망 주고. 넌 내 딸 같아.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손이 차가웠지만 따뜻했어요. 도윤 대표가 일어났어요. 회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회의 마저 해야 합니다. 그래. 미안하구나. 회장님이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다시 단정한 경영인의 모습이었죠. 계속하세요, 남사원. 저는 발표를 마무리했어요. 이 프로그램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직 문제도 많고 개선할 것도 많아요. 하지만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사람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학벌이나 스펙이 아니라 진심과 노력으로요. 발표가 끝났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 임원이 손을 들었어요. 찬성합니다. 전면 확대하는 데 찬성해요. 다른 임원이 따라 손을 들었어요. 저도 찬성입니다. 하나씩, 둘씩 손이 올라갔어요. 마지막으로 도윤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종이약 프로젝트 전면 확대 승인합니다. 그 순간 강은서 회장님이 박수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다른 임원들도 하나씩 따라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참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회장님이 저를 복도로 부르셨어요. 양 비서님이 휠체어를 밀고 오셨어요. 회장님은 힘들어 보이셨지만 웃고 계셨어요. 할인아. 네, 회장님. 내가 너한테 줄 게 하나 있어. 회장님이 손에 든 봉투를 건네셨어요. 이건 뭐예요? 편지야. 내가 정신이 온전할 때 썼어. 언젠가 내가 너를 완전히 잊게 되면 이걸 읽어줘. 회장님. 그리고 하나 더. 회장님이 목에 걸고 계신 진주 목걸이를 풀으셨어요. 이것도 서연이 거였어. 이제 내 거야. 이런 귀한 걸. 저는 받아. 넌 내 딸이야. 핏줄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딸이야.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회장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울지 마. 기쁜 날이잖아. 넌 해냈어. 약속을 지켰어.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아니야. 내가 내 인생을 바꿨어. 마지막 순간에 의미를 찾게 해줬어. 양 비서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이제 가셔야 해요. 피곤하시잖아요. 그래. 할인아,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올 수 있니? 네, 꼭 갈게요. 그때까지 나는 널 기억하고 있을까?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회장님 기억할게요. 회장님이 멀어져 갔어요. 복도 끝에서 도윤 대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사원. 네, 대표님. 잘했어요. 처음으로 대표님이 웃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죠. 사실 저는 회장님 생각이 틀렸다고 믿었어요. 착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당신을 보니까 어쩌면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대표가 창밖을 봤어요. 회장님은 얼마 안 남았어요. 의사 말로는 몇 달, 길어야 1년이래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 동안 회장님이 당신을 자주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최대한 시간 내주세요. 네, 그럴게요. 그리고 남사원. 네. 다음 달부터 대리로 진급입니다. 종이학 프로젝트 전담팀 꾸리고 팀장 맡으세요. 네. 제가요? 입사한 지 석 달밖에. 실력 있으면 빠른 게 당연하죠. 이해 있어요? 없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하준이와 하유리에게 말했어요. 나 승진했어. 대리됐어. 하준이가 소리쳤어요. 진짜? 누나, 대박. 하유리가 뛰어와 안겼어요. 누나 최고야. 새 남매가 거실에서 얼싸안고 울고 웃었어요. 엄마, 아빠.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회장님이 주신 편지를 펼쳤어요. 사랑하는 할인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너를 기억하지 못할 거야. 미안해. 너를 잊는 게 아니야. 그냥 내 머릿속에서 모든 게 흐려지는 거야. 하지만 너는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비록 너를 기억 못해도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었다는 걸. 서연이를 잃고 나서 나는 15년을 후회하며 살았어. 일만 하다가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렸거든. 그런데 내가 나타났어. 추운 겨울밤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워줬지. 그때 알았어. 세상엔 아직 착한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결심했어. 내 마지막 일은 너 같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라고. 할인아, 너는 이미 성공했어.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너는 열심히 살고 있을 거야.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해. 너는 내 딸이야. 영원히. 엄마처럼 강은서.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종이학은 날아올랐습니다. 6개월이 흘렀어요. 종이학 프로젝트는 이제 회사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연간 200명의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온새벽 그룹에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이제 팀장이 되었어요. 팀원도 5명 생겼죠. 그중 한 명이 정우진 씨예요. 실습생에서 정규직이 됐고 이제 제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이번 달 실습생 평가 보고서 완성했어요. 고마워요, 우진 씨. 수고했어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팀장님 아니었으면 저 여기 없었을 거예요. 우진 씨가 웃으며 나갔어요. 책상 위에는 회장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작년 가을에 찍은 사진. 바다를 배경으로 웃고 계신 모습이었죠.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하준이, 하유리와 함께 강화도로 향했어요. 이제 매주 가는 길이 익숙했습니다. 누나, 오늘은 회장님이 우리 알아보실까? 하유리가 물었어요. 모르겠어. 요즘엔 거의 못 알아보시거든. 그래도 가야 해. 회장님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 12살이 된 하유리가 의젓하게 말했어요. 요양원에 도착했어요. 양 비서님이 문 앞에서 저희를 맞이했어요. 표정이 어두웠어요. 하린 씨, 오늘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많이요? 어제부터 계속 주무세요. 가끔 깨시는데 거의 말씀을 안 하세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병실 문을 열었어요. 강은서 회장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회장님 얼굴은 창백했어요. 회장님, 조용히 불렀어요. 회장님이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누구? 저 할인이에요. 하준이, 하유리도 함께 왔어요. 하준이와 하유리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회장님이 아이들을 보셨어요. 하지만 눈에 초점이 없었어요. 예쁘구나. 누구? 니? 할머니, 저 하유리예요. 지난주에도 왔었잖아요. 하유리가 가방에서 종이약을 꺼냈어요. 이거 봐요. 제가 또 접었어요. 이번엔 빨간색이에요. 회장님이 종이약을 보셨어요. 손을 뻗으려 하셨지만 힘이 없으셨어요. 저는 회장님 손을 잡고 종이약을 쥐어드렸어요. 회장님 기억나세요? 종이약이에요. 서연 언니가 좋아하던 거요. 서연이. 회장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 딸, 어디 갔니? 회장님, 딸을 찾아야 해. 딸이. 기다려. 회장님이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양 비서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요즘 계속 저러세요. 서연님을 찾으신대요. 저는 회장님 손을 꼭 잡았어요. 회장님, 서연 언니는 편안한 곳에 계세요. 이제 괜찮아요. 정말? 네. 그리고 회장님이 시작하신 일 잘 되고 있어요. 종이약 프로젝트요.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얻고 있어요. 종이약? 그게 뭐였지? 착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회장님이 저한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회장님이 제 얼굴을 한참 보셨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정말 작게 미소 지으셨어요. 착한 아이구나. 네, 회장님. 고맙다. 회장님이 눈을 감으셨어요. 그날 오후 저희는 요양원 정원을 산책했어요. 하준이가 물었어요. 누나, 회장님, 얼마나 더 계실 수 있을까? 모르겠어. 의사 선생님 말로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유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누나, 슬퍼? 응, 조금. 할머니는 누나 만나서 행복했을 거야. 그럴까? 응. 할머니 웃는 거 봤어. 누나 보면서. 저는 하유리를 안아줬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도윤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남 팀장 다음 주 화요일에 이사회 있어요. 참석하세요. 네. 제가 이사회요? 종이약 프로젝트 1년 결과 보고예요.
당신이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회장님 상태 어땠어요? 안 좋으셨어요. 그렇군요. 대표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남 팀장, 회장님은 당신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화요일이 왔어요. 이사회실은 임원 회의실보다 더 컸어요. 길고 긴 테이블, 25명의 이사들. 도윤 대표가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종이약 프로젝트 1년 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나마린 팀장. 저는 일어났어요. 종이약 프로젝트 1년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총 213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입사했습니다. 이 중 92%가 현재까지 재직 중입니다. 기존 신입사원 정착률 78%보다 14% 높습니다. 한 이사가 물었어요. 비용 대비 효과는? 초기 투자 비용은 3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입 조기 퇴사로 인한 손실 절감액만 20억입니다. 투자 대비 600% 효과예요. 이사회가 술렁였어요. 더 중요한 건 정성적 효과입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넘겼어요. 이 프로그램 출신 직원들의 추천 점수가 93점입니다. 이들은 온새벽 그룹을 친구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 이미지가 바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사가 손을 들었어요. 확대 계획은 내년에는 500명으로 확대하려 합니다. 그리고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다른 기업들도 이 모델을 쓸 수 있게 매뉴얼을 공개하려 합니다. 이사회가 웅성거렸어요. 공개요? 우리 경쟁력을 왜 나눠줘요? 경쟁력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200명을 구했다면 다른 회사들도 각자 200명씩 구하면 수천 명이 기회를 얻어요. 그게 이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입니다. 도윤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저도 찬성합니다. 매뉴얼 공개하세요. 대신 온새벽 그룹 이름으로요. 그것도 홍보예요. 이사회가 투표했어요. 만장일치 찬성. 발표가 끝나고 한 이사가 다가왔어요. 남 팀장 잘 들었어요. 강 회장님이 옳았네요. 감사합니다. 회장님께 이 소식 전해드리세요.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저녁 요양원에 전화했어요. 양 선생님, 제가 회장님께 좋은 소식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하린 씨, 양 비서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님이 오늘 오후에 심장이 멎었어요. 돌아가셨어요.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조용히 주무시다가 편하게 가셨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마지막 말씀이 종이약들이 잘 알고 있니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장례식은 사흘 후 회사 대강당에서 열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재계 인사들, 직원들, 그리고 종이약 프로젝트 출신 직원들이 모두 왔어요. 213명 전원이요. 우진 씨가 제게 말했어요. 팀장님, 우리 회장님께 뭔가 하고 싶어요. 뭔데? 종이약을 접어서 드리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요. 그날 밤 213명의 직원들이 모였어요. 한 명당 종이약 5개씩, 총 1065개의 종이약을 접었어요. 빈소 앞에 1000개가 넘는 종이약이 놓였어요. 무지개 색깔의 학들이 회장님을 애워쌌어요. 발인 날 아침이었어요. 도윤 대표가 저를 불렀어요. 남 팀장, 할머니가 이걸 남기셨어요. 봉투를 건네셨어요. 사랑하는 할인에게. 저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편지를 펼쳤어요. 할인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떠났겠지. 슬퍼하지 마. 나는 충분히 살았어. 마지막 몇 년은 내 덕분에 의미 있었어.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종이약을 계속 날려줘. 나 하나가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의 종이약을. 사람들은 말할 거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착하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너는 증명했어. 착한 사람도, 아니 착한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내 회사를 부탁해. 아니, 우리 아이들을 부탁해. 너는 이제 그들의 희망이야. 사랑한다, 내 딸아. 영원히 내 곁에 있을게. 엄마가 되어준 할머니, 은서.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동시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1년 후, 저는 이사가 됐어요. 30살 온새벽그룹 최연소 이사. 종이약 프로젝트는 이제 업계 표준이 됐어요. 23개 대기업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하준이는 서울대에 장학금 전액을 받고 입학했어요. 하유리는 천식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약도 거의 안 먹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강은서 회장 추모식에서 연단에 섰어요. 1년 전 회장님은 제게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종이약을 계속 날려달라고요.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지난 1년간 종이약 프로그램으로 일자리를 얻은 청년이 전국에서 3,214명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년 목표는 10,000명입니다. 더 큰 박수가 터졌어요. 회장님, 보고 계시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종이약들이 날아오르고 있어요. 1,000개가 아니라 10,000개가요. 회장님이 만든 희망이 퍼지고 있어요. 행사가 끝나고 저는 강화도 요양원에 갔어요. 회장님이 좋아하시던 바닷가에 섰어요. 가방에서 종이약 하나를 꺼냈어요. 엄마가 주신 그 학. 회장님이 알아보셨던 그 학.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종이약을 하늘로 날렸어요. 학은 바람을 타고 천천히 올라갔어요. 날개를 펼치고 빛을 받으며 더 높이 더 멀리. 회장님, 저 약속 지켰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따뜻했어요. 마치 회장님이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내 딸아. 휴대폰이 울렸어요. 우진 씨였어요. 팀장님, 아니 이사님. 이번 달 신규 지원자가 500명 넘었대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이사님 덕분이에요. 이사님이 희망을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만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하늘을 봤어요. 종이약은 이미 멀리 날아가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이.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 학이 어디로 가는지. 누군가의 추운 밤을 비추러, 누군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러,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러 갑니다. 종이약처럼 우리도 날아갑니다. 접히고 구겨져도 다시 펼쳐지고 다시 날아오릅니다. 그게 희망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준이가 문을 열어줬어요. 누나, 저녁 먹자. 내가 만들었어. 하준이가, 뭔데? 하유리가 식탁을 가리켰어요. 형이 파스타 만들었어. 맛있어. 식탁에는 3개의 접시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종이약 하나. 이건 뭐야? 엄마가 우리한테 남긴 마지막 학이래. 아빠가 숨겨뒀었대. 오늘 내가 찾았어. 저는 종이약을 조심스럽게 들었어요. 안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하리나, 너는 날 수 있어. 언제나. 엄마. 새 남매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창밖으로 별이 떠올랐어요. 잘 먹겠습니다. 함께 손을 모았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회장님.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힘든 사람들도 이제 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요. 종이약은 계속 날아오릅니다. 당신들이 만든 희망을 싣고
우리가 이어받은 약속을 지키며 하늘 높이 끝없이 5년 후 온새벽그룹 본관 로비에는 큰 조형물이 세워졌어요. 1000개의 은빛 종이약 밑에 동판이 붙어 있었어요. 종이약의 약속. 강은서 회장을 기리며 착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그 앞에서 한 청년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내일 첫 출근하는 신입사원이었죠. 저도 여기서 날 수 있을까요? 옆을 지나가던 제가 멈춰 섰어요. 날 수 있어요. 분명히요. 어떻게 아세요? 저도 한때는 당신처럼 불안했거든요. 근데 누군가 저한테 날 수 있다고 말해줬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날았죠. 저는 미소 지으며 걸어갔어요. 뒤에서 청년이 물었어요. 혹시 종이약 프로그램 만드신 분이세요? 아니요. 저는 돌아보며 말했어요. 저는 그냥 첫 번째 종이약이었어요. 이제 당신이 다음 학이 될 차례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35층 이사실. 문패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상무이사 나마린, 종이학재단 이사장.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어딘가에서 누군가 알고 있겠죠. 종이학처럼 희망을 싣고 약속을 지키며 끝없이. 오늘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